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많은 분들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이고요. 오늘 현재 8시까지 투표율 집계가 나왔는데 12.64%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8회 지선 때와 비교해보면 1.48%포인트 정도 좀 더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이 사전투표가 2014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사전투표가 이게 대단히 보편화된 이제 분위기예요, 이제. 과거에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특정 지역, 어느 진영에 유리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전투표율 가지고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좀 바뀐 것 같고 2018년도에 사전투표율이 20.14%였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 투표율이 60.2%였고 2018년도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20.62%였는데 전체 투표는 50.9%.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굳이 얘기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특히 어제 전북의 그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예. 전북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이원택 후보하고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북 그 유권자들께서 아마 상당히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는 반대로 여기도 뭐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제 추경 후보가 상당히 접전 지역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대구 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 이런 것도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최종 어떻게 투표가 나올지 모르죠, 투표율이. 어쨌든 간에 사전 투표율 그리고 본 투표율 전체를 가지고 전체 투표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렵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층이 진보의 투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이 투표량이 많이 가면 투표율이 올라간다. 따라서 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꼭 그런 가설이 잘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20, 30대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적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투표율을 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는 건 조금 가설이 좀 옛날 같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교수님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예. 변호사님은 하셨습니까?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반반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변호사님께서는 그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어떻게 연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보면은 투표자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비율이 40%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대선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전투표에 준 본투표화가 진행돼서 10명 중 4명꼴로 사전투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그 둘째 날 사전투표를 집계를 해보고 거기에 2.5배 정도 하면은 최종 투표를 예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국 투표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각 권역별 투표율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엄격하게 칸막이가 있는 선거 아닙니까? 총선 같으면은 정당 투표를 했을 때 전국에서의 투표를 전부 합산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대선 같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만 지방선거는 내 지역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남는 표를 다른 지역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각 정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은 것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각 격전지별로 어떤 투표율이 나오느냐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전북이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넘어오면 전남 쪽에서 투표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24.12%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한 자리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대구인데 9.8%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현실적으로 보수층 유권자 중 일부는 아직도 사전투표에 소극적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대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장 선거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아성이 과연 수성될 것이냐에
투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정도의 사전 투표율이라면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돼요. 물론 이것은 최종 분투표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 첫날 사전 투표를 1위를 기록한 곳이 전북이죠. 전북은 앞서 최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 간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 캠프가 자기 지지층을 사전 투표에 총동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유권자들도 각자 나름대로 투표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아마 전북은 최종 투표율까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통 이런 강력한 투표 의지는 현상 변경에 대한 의지가 수반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전북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날 것인기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보면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서로 판세를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서울과 부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 부산을 일단 접전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두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예. 특정 지역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대단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 서울,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15대 1의 예상이 꽤 많았어요. 예. 그 1위라는 게 경북. 경북을 제외하고 이제 민주당이 전승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일단 뭐 14곳의 재보선거를 제외하고. 근데 15대 1에 전망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지 뭐 개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 선거란 게 보면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란 게 그래요. 총선거도 그렇고 대선은 물론이고 말이죠. 지방선거 역시 저는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를 결정짓는 어떤 규정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구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야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 봐요. 근데 선거가 이제 막상 선거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 공학적인 이제 선거 정치의 이제 본격적인 요소가 등장을 한 거죠. 각 진영, 각 또 지역에서의 여야의 어떤 의혹 같은 거, 후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 또는 이슈, 의혹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이제 어떤 내란 프레임 선거보다는 선거 그 자체의 공학, 선거 자체 동력이 작동된 이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접점적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가 대체로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당연히. 지금 꼭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울과 부산은 접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접전 지역이나 우세 지역이 약간 다르긴 달라요. 판단이 다른데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은 접전 지역이라고 네. 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뭐 이런 곳은 대체로 이제 여야 공이 이제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야당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 여당 후보가 굉장히 우세해서 앞서 나갔는데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전 부산, 대구도 부산과 서울도 다른 이유 말고 말이죠. 특정 후보의 인물의 역량 이런 걸 떠나서 네. 서울은 어쨌든 이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들이잖아요. 이 지역이 특정 지역과 달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관통하는 그러한 이슈 지금 아직은 잠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권자의 머릿속들에 유권자들의 머리에 인지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러한 전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좀 그래서 서울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부산도 역시 전재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예.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긴 봅니다. 일단 예. 저는. 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뭐 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디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승패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주요하게 보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서울과 부산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은 뭐 수도 서울의 상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 생명이 달렸다. 네. 이런 워딩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 결과가 미칠 후폭풍은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곳을 더 짚자면 울산과 경남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조승래 사무총장, 정의용 사무총장, 양당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보는 판세를 발표했을 때 공통적으로 민주당은 격전지, 국민의힘은 경합지로 분류한 곳이 서울, 부산과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막판에 민주당은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무소속 박맹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판에 구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후보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후보에게 과연 경남 도민들께서 다시 도정을 맡길 건가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이 네 지역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 놓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제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에 그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도장이 한 반 정도밖에 찍히지 않았다 하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요.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 전 대변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에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딱 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본인의 그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게 보여진 순간 그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히 무효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 카메라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나왔다가 그 영상을 이제 투표용지가 보이는 부분은 쓸 수 없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우리가 기표소에서 재미 삼아서 내가 누구 찍었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기표소에 카메라가 따라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투표용지가 공개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다분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를 9번 출마했고 20년 동안 선거 출마를 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고 아닌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대통령도 이렇게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정말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선거법은 국가의 정치 질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확인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선관위 그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관리관이 투표한 내용을 못 봤다.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는 건 비밀 투표의 원칙이잖아요. 우리 이게 선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비밀 투표,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이런 보통 선거가 있는데 거기 어쨌든 어긋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갖고 나오는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투표를 많이 해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잘 안 나던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근데 그 투표 용지가 이제 공개는 되는데 그 공개라는 게 아까 지금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법의 취지는 투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번인지 2번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가 안 됐다.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당할 수 있죠. 이게 반밖에 안 찍혔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일부러 내가 특정 연을 찍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럼 비판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표 한 표가 뭐 대통령이 찍었다고 또 내용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가 이제 특히 선거 앞두고 말이죠. 이게 또 양당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글쎄 뭐 법적 조치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그 선거법에 이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모르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 뭐 다른 당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게 더 논란되는 이슈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동력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면은 여러 공방도 벌어졌고요. 또 고발도 난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관위의 조사 그리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일단 격전지 중에 하나인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면 부산시 선관위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쉼터와 관련한 내용인데 한 후보는 부인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은 한동훈 후보가 그런 것을 운영했다고 생각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2023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법무부 포함입니다. 이들 기관에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한 선물 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선물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뭐 선물 받은 책, 심지어는 잣까지 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이 유사선거 사무소 같은 것을 운영했으리라고 믿을 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보자 캠프가 그런 것에 관여를 했다면은 이미 캠프 자체가 압수수색과 같은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무소속 신분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무소속 후보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혹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어떤 공개 일정이 있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한 번에 8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보는 눈이 촘촘한데 어떻게 그런 유사선거사무소 같은 것을 후보나 캠프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 질문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예. 이게 개별 지지자들이 부산 북구 갑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방을 얻어놓고 좀 이렇게 중간에 쉬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선관위가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특정 유튜브 한 분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나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 쪽에 그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경남지사 선거 보면은 딥페이크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 비방하는 내용의 그 AI 딥페이크 영상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완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지시한 적 없다,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지금 그게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죠. JTBC에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한수 후보 측에서 그 AI를 이제 활용해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예. 그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거를 그 박한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박한수 후보 측의 캠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자수해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요. 예. 이게 원래 말이죠.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제 어떤 그 원래의 주요 이슈보다 이런 서로의 고발전 이런 것들이 항상 난무해요. 예. 이게 그중 일환인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그거 했다라는 거 제가 봐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양측의 공방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게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이 부분 가지고 공방하다 이거 그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 경남지사 선거를 좌우할 정도의 완전히 쟁점축으로 생성이 돼서 그렇게 동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양측이 주장하다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밝혀지든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이제 뭐 본투표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속에서 외교를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주식 코스피가 상승해서 주식 계좌에서 이익을 보시거나 그리고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마지막 그 한 표의 고개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은 5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네. 양당 대표 모두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 함께 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 내일이 투표 전의 마지막 주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도부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주목이 되는데, 여당에서 보면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호남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전북 표심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 있더라고요. 역력해 보여요. 전북 전남이야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는 지역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선거 시작할 때 한번 가고 끝날 때 한 번쯤 가고 이래도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전북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모두의 이제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상당히 공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특히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양당의 이제 지도부 대표를 뽑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게 또 선거 직후에 굉장히 그 정치권에 관심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의 대표 선출의 그 전당대회는 과연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15대 1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뭐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14대 2가 됐건 13대 3이 됐건 또 이제 부산 북구가 평택을이 워낙 이제 뜨거운 지역이었으니까 접전 지역이었고,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놓고 각 정당의 해석이 다를 것이고 어떤 걸 승리로 보느냐, 어떠한 승패 전적을 말이죠. 그리고 정당 내에 이른바 이제 친청과 친명 그룹의 이제 해석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 다를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비윤계와 이제 친윤, 뭐 지금 친윤이란 말이 글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강성 그룹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 당권파, 그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아마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정청래 대표로서는 전북에서 만약에 진다면, 다시 말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직 김관영 후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원태 후보는 정청래에 의한, 정청래를 위한 후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말고 이 전북에서 만약에 이원태 후보가 진다면 대단히 타격이 커요. 그 대표 선거에도. 아마 그래서 더욱더 호남에 과거와는 좀 달리 공을 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국민의힘 쪽을 보면 장도혁 대표가 오늘 강원도 춘천 찾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대구, 뭐 경남 지역 찾진 않고 다른 지역 찾는 데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일단 서울에 못 오는 것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득이 된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그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 지금 선거운동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상당 부분 분담해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이라든가 또 어제 방문했던 충청권도 지금 선거운동이 매우 절실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당 대표가 방문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만 좀 어렵게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울의 지금 심각한 부동산 문제, 67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에 10년 6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서울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과거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석권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지 적임자를 찾는 데에 역점을 두고 투표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끝으로 이 내용 짧게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전현직 대통령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광폭 행보를 비판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현장을 찾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현장은 대통령들이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이라고 일부러 안 갈 수는 없겠죠. 물론 마음속에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유리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그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건 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관건 선거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의 비약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도 통일시장 가서 국밥 먹은 거로 제가 알아요.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 그 부분은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긴 합니다만 그냥 과도한 비판인 거고, 전 또 하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글쎄 대구나 충북 옥천 정도, 옥천이야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현실 정치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다니던데, 행보를 하던데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형을 받고 사면돼서 지금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 당이나 규범적으로 볼 때 이건 과한 행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행보 자체가 선거 여왕은 너무나 지금 옛날 얘기예요. 근데 언뜻 보면서 2012년도의 총선과 2012년도 대선에 박근혜 후보가 다녔다는 느낌이, 그게 오버랩이 될 정도인데, 예.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단지 이게 선거공학적, 선거 유불리 따져볼 때 과연 유리할까? 물론 특정 지역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보수층이 결집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이번 선거가 이 관통되는 기본 프레임이 있어요. 선거 국면에 들어오니까 이게 많이 희석되게 보일 뿐인 것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돼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5대 2 됐건 14대 2가 됐건 14대 3이 됐지 모르지만 결과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행보가 오히려 그런 걸 상기시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규범 당위에서 당연히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국민의힘 측에서 볼 때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중도 유권자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다. 예.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볼 때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그 전직 대통령 또 다른 한 분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사전 투표하면서 일정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선거 유세 현장에 가진 않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현재는 그 득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등판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론에 반영되는데 적어도 한 2, 3일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결국은 6월 3일에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원로나 진영의 원로가 아니고 국가의 원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장 먼저 깬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4년 총선 때 부울경 지역 선거 지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밖에 못 건지고 17곳에서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또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밥 먹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 가는 거 좋아한다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여권에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평소에 모내기 하는 것도 좋아하시냐? 대구광역시 군의군이라고 하는 굳이 대구를 찾아가서 모내기를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격전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다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투표가 4일 남았습니다만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에서 공개하기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는데 제발 현직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단 1분 1초라도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 등판을 논란으로 삼기보다 현직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엄정한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6.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